먼저 외상 매출금 사용하는 걸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물건을 팔면 대변에 우리가 제품 매출이라고 쓸 거예요. 아니면 상품 매출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는 자산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 물건 팔았다 그러면 물건은 줬으니까 대변에 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품 매출을 대변에 써도 되는데, 실질적인 얘 성격은 수익이에요. 수익인데 제가 팔았다고 하면서 대변에 쓰는 이유는 수익의 자리가 대변이거든. 그래서 별 분기에는 아무런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산이 아니에요. 내가 자산을 줬다면 대변에 제품이라는 자산을 줘야 되고, 원가가 얘가 800원일 거고 얘는 1000원일 거라는 거예요. 이까지 붙여서. 난 이까지 붙은 금액을 팔아야 되지, 원가의 물건 주면 안 되겠죠. 원가의 물건 주면 나중에 또 다른 사인을 써야 돼요. 원가로 물건을 지운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얘는 수익이지만 제가 팔았다고 하면서 대변에 쓸게요. 얘 수익 자리가 원래 대변이니까. 자, 그럼 우리는 제품 매출을 100만 원치 팔았어요. 자, 그럼 물건 100만 원치 팔았으면 당연히 차변에 돈 받아야지. 그래서 돈 받으면 돈 받은 거 쓸 건데 상대방이 다음 주에 주겠대요. 그럼 오늘 돈 못 받았죠? 그럼 오늘 돈 못 받으면 우리는 바로 뭘부터 확인하냐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둘 거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일주일 뒤에 A라는 회사에서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 이제 외상대금 100만 원을 이제 이체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내 통장에 100만 원 돈 들어왔네, 이게 먼저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통장에 돈 들어왔다면 차변에 보통예금 쓴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대변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외상으로 돈 받을 수 있다라고, 외상으로 물건 판 거 있어서 돈 받을 거 있다라고 썼는데 돈 받았잖아. 그럼 이제 얘 지워야 되겠죠. 얘 지우려면 반대쪽에 쓰는 거예요. 우리 항상 지우는 건 반대쪽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다 100만 원 A라는 거래처 거, 얘까지 써줘야지 A라는 거래처 잔고에도 외상 대금이 지워질 거예요. 지금 이 분계 하나만 했는데도 얘 계정 과목별로 원장이라는 장부가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래처 가지고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도 만들어지고, 이거 전체 분계를 하면 분계장이라는 장부도 만들어지고, 알아서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재무제표에는 보통 예금이라는 이 당좌 자산하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당좌 자산의 증감도 반영이 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의 분계밖에 안 썼는데도 컴퓨터는 D를 나머지 다 해줄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사인을 전부 다 보내줘야 돼요. 사인을. 자, 그럼 외상 매출금 사용하는 방법은 알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매출을 해요. 100만 원을 이제 매출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음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어음 받았으면 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일반적인 상거래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이다 100만 원, 그리고 A라는 거래처한테 이제 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자, 그랬다가
어음이 만기가 되면 나한테 이제 돈을 주겠죠. 그럼 나는 차변에는 돈 받는다. 보통 예금.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돈 받았으니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사라졌어요. 이 받을 어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1,000만 원이다. 이렇게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되면 어음이 제일 깔끔한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면 내가 어음 받았죠? 그럼 어음에는 이제 적혀 있는 게 발행한 사람이 나한테 발행했으면 누구누구 귀하라고 적어서 이 귀하에게 지급하거나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지급해 주세요라고 적은 곳이 그 은행과 지점이 적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그 만기된 날짜 지급기일에 가서 주고 그 돈을 내 통장에 바로 입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업 간의 거래에서 어음이나 뭐 이런 거 주고받는데 그걸 일일이 내가 찾아다니는 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주 거래 은행에서 이제 이 어음을 관리해주고 만기가 되면 이제 그걸 정리해가지고 은행끼리 하는 환거래라는 게 또 있어요. 시작할 때 자기들끼리 서로 발행했던 거 주고받아요. 딱 자기 낮은 금액선을 먼저 주고받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주고받을 거 이제 처리를 해요. 뭐 예를 들어 한쪽 서로가 100하고 60 있으면 60을 먼저 상기하고 나머지 40 가지고 넘겨주는구나 보유하거나 결정하는 방식을 은행이 쓰는데 그럼 은행끼리도 서로 이제 이런 어음 같은 거 정리를 해서 주겠죠. 그래서 내 통장에 돈 넣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그렇게 돈을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넣어주는 행동을 하는 걸 우린 추심이라고 해요. 우리 TV에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 추심팀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 추심팀은 근데 우리 드라마에서는 그 돈 안 갚는 사람들 찾으러 다니는 건데 돈 안 갚는 사람 찾는 게 추심이 아니라 그 돈을 받아주는 행위를 추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는 추심팀이 여러 팀이 있는데 그중에 금융 추심팀도 있고 또 정말 돈 안 받는 그 안 갚는 사람들 찾아가서 압류하는 이제 추심팀도 있고 여러 추심팀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렇게 100만 원이 되면 깔끔한데 이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가는 지우는 일이 생기는 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의 경우를 보는데 자, 이 중에서 자, 첫 번째가 어음의 추심이에요. 추심. 자, 그럼 어음의 추심은 자, 우리 회사가 이제 어음이 만기가 되었어요. 은행이 나한테 통장에 돈 넣어줘요. 차변에 보통 예금 그리고 나는 만기가 돼서 돈 넣어주니까 이거 지우는 거예요. 대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 자, 이렇게 지웠는데 문제는 은행은 나의 기부천사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회사예요. 그래서 추심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추심 수수료라는 걸 받아갈 거예요. 뭐 추심료라고 수수자를 생략할 때도 있지만 이런 추심 수수료를 떼갈 거라는 거예요. 추심 수수료 사실 얼마 안 돼요. 내가 버스 타고 갔다 와도 버스비보다 싸요. 그래서 은행 찾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은행에 맡기는 게 훨씬 나아요. 자기들도 일도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많이 안 받는 건데 근데 우린 좀 눈에 보이게 수수료가 5만 원이라고 그냥 볼게요. 그럼 은행은 얘가 만기가 되어서 추심해주고 수수료 5만 원 떼고 나한테 95만 원만 줄 거라는 거예요. 95만 원만. 그럼 나한테 95만 원만 들어오게 되면 얘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차이 나는 이 5만 원을 이제 우리는 그럼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 5만 원이 또 수수료라 그랬죠. 그럼 계정 과목 느낌 오시죠? 수수료니까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에요.
우리 개정 과목 중에 얘가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수수료가. 보통 예금 이체 수수료 했다가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했다가 지금은 추심 수수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얘도 번호대로 써야지. 번호대로. 자, 얘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인가요? 아니죠. 지금 문제에서 뭐 시키고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 그럼 일단 900번대는 제외.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나요? 없죠. 그럼 하나밖에 없네요. 800번대. 자, 얘도 판관비라는 걸 또 아는지 질문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추심했을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건 판매 관리비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쪽에 좀 쓸게요. 어음의 할인. 어음의 할인을 보면 자,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가 있고 차입 거래가 있어요. 얘 둘이는 얘 어음의 할인은 먼저 매각 거래하고 차입 거래가 있는데 매각 거래는 말 그대로 어음을 판 거예요. 만기까지 우리가 못 기다려서 현금화하려고 판 거고 차입 거래는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돈 갚으면서 그 어음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우리 거래의 실질을 따라가요. 그러면 돈 빌린 걸로 보고 얘는 판 걸로 할 건데 우리 시험 챕터에서는 세무 2급까지는 차입 거래는 시험 챕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무조건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고 무조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각 거래라고 생각을 해서 전 칸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분개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팔았어요. 팔았으면 이제 나한테 없어졌잖아. 그럼 내가 참여해야 될 게 내 장부에 있는 얘 지우는 거라 그랬죠. 팔았으면 나한테 없어졌잖아. 그러면 나는 나에게 가지고 있던 받은 어음을 지우기 위해서 반대쪽인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 100만 원 이렇게 쓰면 이제 나한테 지워지겠죠. 그리고 나는 돈을 받을 건데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100만 원짜리 어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100만 원 있으신 분 어음하고 좀 바꿔주세요 라고 부탁했더니 좋은 마음에 저한테 100만 원 주시고 어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음 받더니 만기가 내년 크리스마스예요. 자,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년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걸 현금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서 이자라도 받을 걸 이 생각 들죠? 그죠? 이자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이자라도 받았으면 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 이자라도 받을 걸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할인료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할인료가 발생을 해요. 이 어음을 사간 사람이 자기 보유 기간 동안에 원하는 이자가 할인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기가 내년인데 그때까지 그냥 이자 조로 할인료 좀 빼고 주세요 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5만 원 정도 받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면 내년 크리스마스 되면 100만 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자를 5만 원 생각하면 5만 원 빼고 저한테 95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되어서 100만 원 찾으면 5만 원 이자 받은 거잖아요. 그럼 저는 95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럼 이 할인료라고 말했던 이 5만 원 얘를 개정하면 뭐라고 하냐면 조금 창의력은 있어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을 매출 채권이라 그랬죠. 이거 지금 지우잖아. 지우는 걸 처분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돈 손해 봤죠. 손해 본 게 손실이에요. 그래서 개정 과목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매출 채권을 처분해서 손해봤다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이 할인료 쓸 때는. 자, 계정 과목 생각할 수 있겠나요?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해 두 개 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 계정 과목과 이 계정 과목을 잘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는지, 두 개가 동시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면 얘 아니면 얘가 나오면 여러분이 계정 과목을 잘 선택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두 개고 한 개 더 이제. 자, 왼쪽은 좀 지울게요. 아래쪽 쓰면 안 보이니까. 제가 계속 내 나름의 기준을 위반하는데 옆에 적혀있는 이 선 있죠. 이것 때문에 여기 안 내려가려고 하는데 힘드네요. 항상.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어음의 배서 양도. 자, 양도는 뭔지 알겠죠? 남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넘긴다는 거. 그리고 배서한다는 건, 자, 어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했어요. 어음엔 발행자가 귀하와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했죠. 그럼 그 지시인 귀하가 나였다면 딴 사람한테 넘길 거면 쟤한테 돈 주세요라고 써야 될 거잖아요. 그 쓰는 칸을 배설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배설안에 이제 누구한테 넘기니까 이 사람한테 지급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아니면 발행할 때 위에 적혀 있는 그 사람한테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적는 행위를 배설하고 하고, 그래서 배설을 해서 넘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기는 걸. 자, 그러면 자,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사요. 원재료를 100만 원짜리를 구입해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가 당사가 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죠. 원재료나 상품 사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음을 발행하면 일반적인 상거래면 지급 어음이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온 저 원재료 사온 곳이 B라는 회사라면 B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자, 이해가시나요? 자, 지금 1번이 이런 상황인 건데,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원재료 100만 원치를 사는데 우리가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으로 지급을 했어요.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고 하면 내 장부에 뭐라고 적어놨죠? 멀리서 생각하지 말고 저 위에 적혀있죠.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면 받을 어음이라 적어놨잖아요. 이해가시죠? 지금 아래 이 지문이 이거예요.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 이걸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음을 발행했다 뭐 이게 아니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줬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얘 줬으니까 얘 지워야지. 이해가셨나요? 얘를 지워야 되니까 지우려면 똑같은 계정 과목, 똑같은 거래처, 똑같은 금액을 써야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위에 상황하고 아래 상황 두 개 차이점 이해가시나요? 내가 처음 발행할 때는 처음 쓰는 거잖아. 내 장부에 쓴 적이 없죠. 그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졌는데, 내가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은 받을 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져서 그게 맞는 계정 과목 쓴 거고, 이제는 이걸 지우는 단계잖아요. 지금 이 2번 얘가 배서양도예요. 그래서 배서양도는 장부에 적혀있던 받을 어음을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그래서 B라는 회사한테 샀지만 내 장부에 A 회사한테 받을 거라고 적었던 거 얘 지우는 거지 여기에 B 회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얘는 내 장부에 있는 걸 지우는 단계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 근데 우리 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 않나요? 한 시간에?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이제 모이고 하면 그런데 또 하루 걸 따져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전에 보니까 일주일 걸 따지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절대 그때 보셔야 되지. 일주일 지금 미루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려놓음의 마음의 준비가 돼요. 스스로 그런 준비는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리고 항상 우리 반 천만다인 게 제가 1년 동안 수업을 하면 합격률이 제일 낮은 게 사실은 추석 꼈을 때예요. 추석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갔다 오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와요. 근데 추석 끝나고 나서 시험이 얼마 안 있다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추석 꼈을 때가 시험 봤을 때 합격률이 제일 낮아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우리 반은 시험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제일 편해요. 오전반 마음 무거워요 지금. 근데 코로나가 다행인가? 집에 안 가는 사람들 좀 있으시죠? 그죠? 근데 집에 안 간다고 했다고 뉴스 보니까 또 뭐 저 여행 장소에 참 대한민국 사람은 저도 우리 어머니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전 아침마다 올 때 차에서 이제 출근하는 길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조카를 위해서 오지 말라 그래서 지금 저는 산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등산한다가 아니라 산속에 있는 아는 지인의 귀곡 산장 같은 산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사람이 없어서 되게 좋아요. 근데 밤 되면 사실 조금 무섭긴 해요. 혼자 있으면. 그래서 그 아래쪽에 무당 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하고 술 한 잔씩 하고 그래요. 그분은 사람이 그립고 저는 사람이 싫어서 산에 가고 만나면 귀 아파 죽겠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요. 이번엔 우리 어음의 부도를 봅시다. 어음의 부도. 자, 부도가 뭔지는 알죠? 부도? 그럼 부도가 나면 이 어음의 돈을 받을 수 없죠? 전부 다 못 받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누가 부도 났다 그러면 울고 앉아 있을 거예요? 일단 걔 찾아가서 걔 있는 재산이라도 다 팔아가지고 내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지. 그리고 나서도 못 받는 돈이 못 받는 돈이에요. 그죠? 부도는 그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부도가 나면 일단 못 받게 되는 걸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장부에 써두면 안 돼요. 이 부도 났으니까. 왜냐면 얘 받으러 오면 당좌 자산이에요. 보호기한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돈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부도 났는데 무슨 그때 돈 받아? 얼마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나면 우린 대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우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 자, 그리고 차변에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이 계정 과목은 우리가 찾기가 너무 쉬워요. 왜 쉽냐면 시험 문제에 부도 났대.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 입력해 본 적 있죠?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쓰면서 글자 부도라고 두 자만 쓰면 얘가 나와요. 다른 애도 별로 없이 얘 대선축 나오면 애 작지 말고는 없이 그냥 얘만 딱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 계정 과목을 못 찾지는 않아요. 그럼 엄청 쉽게 하겠죠? 근데 시험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렇게 쉬운데 시험에서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생각해야지. 그죠? 방금 앞에 제가 이 돈 못 받는다고 해서 100만 원 버리고 끝낼 거라 그랬나요? 어떻게든 받으려고 정리해야 되죠. 그럼 이 부도 난 거 부도 잘 나요. 기업들. 그래서 얘도 거래처를 꼭 써야 돼요. 그랬죠? 그래서 부도가 나면 부도원가 수표는 쉽게 찾으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거래처도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거래처를 꼭 쓰셔야 돼요. 거래처를. 자, 그럼 이 부도원가 수표는 성격이 뭐냐면 그래도 뭔가 받을 수 있을 아직 미련의 여지로 제 부도난 거다 정리해야 돼. 그럼 이제 채권 추심 의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 이제 잔여재산 이제 청구해가지고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비용도 전부 다 같이 받을 거예요. 그럼 얘는 성격이 그래서 아직 내가 돈 받을 수 있다는 미련은 있어서 근데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는 비유동 자산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당좌 자산이었는데 얘를 비유동 자산으로 일단 넘기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장부에 비유동 자산에 부도 났는데 이 정도 금액이 있어요. 그럼 얼마 받을지 모르겠어요. 외부 융자도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저와 같이 지금 받을 어음이 대변으로 오는 이제 네 가지의 경우를 본 거예요. 네 가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는 뭐 순서가 제가 설명했을 때하고 할인하고 배서만 뒤집어져 있죠. 할인하고 배서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기 추심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교재 보시면 만기 추심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라고 문제 우리 책에도 적혀 있죠.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배서 양도는 뭐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쓰는 거고 할인은 매출 채권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하고 매출 채권을 처분해 가지고 손해 보는 건 우리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얘 만기돼서 돈 받아야지. 무슨 얘를 팔면서 이자 주고 그래.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의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 쓰면서 왜 번호대로 안 썼냐? 계정 과목이 하나밖에 없거든. 계정 과목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하고 뭐 할 거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쓴 건데 얘의 성격은 영업 외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부도가 났을 때는 이제 부도원가 수표인데 우리 지금 책에서는 거래처 쓰는 걸 표현을 안 해뒀죠. 그런데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얘네들 부도도 아직 확실히 돈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돈 못 받게 되면 슬프겠죠. 그래서 월요일 안에는 그 슬픔을 어떻게 분개를 할 것이냐 이제 그걸 저와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진짜 돈 못 받게 되었을 때 그럼 장부에 뭐라고 써놓고 그랬다가 또 못 받아서 슬펐는데 갑자기 걔가 돈 주면 또 얼마나 기쁜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런 걸 이제 월요일날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잘 일어나요? 이거 지금 저희 거래처 저 36군데 문 닫았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이 종로라서 종로 근처는 초토화됐어요. 식당들. 낮에 직장인이 밥 먹으러 안 와요. 식당은 전멸했어요. 근데 김밥집은 되던데요? 그대로. 크게 차이는 좀 내리긴 내렸어요. 그냥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김밥집은 지나가다 사 먹나 봐. 김밥집 할머니가 제가 봤을 땐 최고예요. 까만 봉다리에 그 할머니 누군지 모르니까 길 가다 봐도 그 할머니인지 모르실 거잖아요. 그 할머니 길 걸어 다닐 때 까만 봉지 들고 다니는데 까만 봉지에 만 몇천 원씩 들고 돌아다녀요. 훌륭한 할머니예요. 우리 할머니가 아니라서. 그분이 제일 알부자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1년인데 한 달에 거기 안에서 이제 매출만 몇 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내고하고 해도 할머니가 한 달에 몇 천만 원 가져가시는 것 같아. 그럼 훌륭하신 분이지, 그죠? 근데 소일거리로 한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친근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엄청 싫어하더라고, 못 믿더라고. 왜 그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